네, 저는 이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광명 큰빛 영화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제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그 광명 큰빛 영화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우리 이제 다큐 학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때를 빌어서 지역 영화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하소연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발제를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이제 전체 주제가 다큐멘터리 정책과 지원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아니 주제가 이런데 내가 그 광명 큰빛 영화제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게 맞는 건가 해서 이제 많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제대로 준비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발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분야를 좀 연구를 많이 해야겠구나를 이제 어떤 영감을 받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뭐 대안이라든가 어떤 방향성 같은 건 제가 제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저의 이제 어떤 나름의 연구와 그리고 제 경험에 근거한 이제 발제를 들으시고 이런 키워드로 좀 더 심도 있게 추가 연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어찌됐든 이 다큐멘터리 영화 정책과 지원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춰서 지역의 그 소규모 영화제랑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알고 나서부터 고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전에는 그냥 소규모 영화제를 진행하는 입장에서의 다른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큐 쪽으로 이제 맞추면서 뭔가 새롭게 논의할 부분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와 그 지역의 소규모 영화제는 꼭 그 만나야만 할 그런 연인이지 않았을까. 언젠가는 만나야만 하는 그런 깊은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지역의 영상문화 발전의 측면에서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의 영화인들이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쪽으로 좀 시작하기가 좀 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지역 그 영화 인력들 중에서 상당수가 다큐멘터리로 시작하는 경우도 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그 발제 내용은 그 정부와 정부 중앙과 그 지자체의 어떤 영화 발전 관련 그 지원 정책이라든가 그 예산 같은 걸 아주 가볍게 살펴보고요. 특히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지역이 경기도이다 보니까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제 경험을 많이 바탕으로 해서 컨슈머로서의 어떤 수용자, 즉 관객 중심의 어떤 실효성 있는 다큐멘터리 그 영화 정책과 지원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좀 이제 방향이 그렇게 맞춰져는 있는데 결과는 좀 아직 뭐 특별히 열매를 맺은 건 없지만 어쨌든 다음의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영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주제가 영화가 있는 삶 그리고 내일이 있는 한국 영화를 비전으로 해서 핵심 전략으로 3가지를 내세웠었어요. 근데 그 3가지 중에 이제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영화와 그리고 영화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반을 강화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일상 속의 영화 향유 문화 확산, 요 부분, 요걸 3가지 전략으로 내세워서 한국 영화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일상 속의 영화 향유 문화 확산은 아무리 좋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해도 결국은 그 관객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상 속에서
그 모두가 누구나 이 영화를 즐겨 볼 수 있고 또 그 영화를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관해서 뭔가를 또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컨슈머의 입장으로서의 관객으로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 전략에 집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그 영화 향유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관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화 이해력 우리 뭐 이제 필름 리터러시라고도 하고 영화 리터러시라고도 하고 지금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그 영화 이해력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영화 교육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그걸 관련한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또 지역 극장이나 영화인 그 학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이제 영화 감상 활동도 돕고 진로 교육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우리 동네 소극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체 상영을 지원하고 그리고 뭐 공공 도서관을 비롯해서 민간의 갤러리라든가 북카페 등에서 상영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겠다. 프로그램 지원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영화 보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서 지역 관객 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일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올해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는 사례가 생겼죠. 자, 일단 이제 전체 중앙의 정책 방향을 좀 대충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는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의 뭐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2013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에서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그 근거를 제시해주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영진위에서도 그래서 2018년부터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고 그 관련 세부 사업이 관련 그 세부 사업으로 지역의 영화 워크숍도 이루어지고 지역 영화인들이 발굴되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의 어떤 영화 창작과 제작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줬죠. 나름의 효과를 조금은 보여왔다라고 지역 영화인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예산안에서는 이제 그 2023년도까지만 해도 8억 원, 4억 원 이렇게 편성됐던 지역 영화 문화 활성화 지원 관련 사업, 또 지역 영화 기획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의 이제 어떤 근거나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삭감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단체에서 연대 성명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영화 향유권 강화 사업 중에서 이렇게 지역 영화에 관련된 사업이 폐지됐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확장됐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인데요. 이제 140% 예산이 증액이 됐고 또 이제 또 하나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이것도 이제 다른 중요한 예산들이 삭감된 상황에서 그나마 이것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거나 했다라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옆에 그 너랑 봄 이게 이제 그 차세대를 위한 올해 새롭게 그 만들어진 지원 프로그램인데 이제 학교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학교별로 신청해서 영화를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어쨌든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제 정책이나 예산안 같은 걸 살펴봤을 때 역시 이제 계속적으로 지역 영화제 입장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상 속의 영화 향유 문화 확산인데 이것은 사실 영화의 유통 배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포함해서 독립 영화나 기타 예술 영화들이 그런 이제 다양한 예술 영화 등을 다양하게 우리가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작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이미 제작되어 있는 작품들을 포함해서 관객들과 만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관객들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쉽게 이렇게 만나기는 쉽지 않죠. 물론 요즘에 이제 OTT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영하는 극장에서는 이제 보기가 쉽지 않고요. 그런데 그나마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화제란 이야기고, 특히 이제 소규모 지역 영화제에서 의외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많이 상영이 되고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국 영화가 흥행 위주, 흥행만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획일화된 기획에 포인트를 두거나 대기업의 그 독과점 산업 구조를 계속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은 위축되고 또 신생 제작사나 저예산 영화들을 새로 만들 기회, 또 상영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더욱 그 수용자 관객 개발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소규모 영화제 입장에서 어쨌든 수용자의 성장이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관객이라 할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너랑 봄 이런 식의 그 청소년 관객 개발의 어떤 또 영화 문해력을 늘려주는 그런 시도를 굉장히 이제 반갑게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일부 이제 지역 영화에 대한 예산들이 다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또 영화진흥위원회가 어쨌든 정부의 그 정책을 좀 실시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그 독립예술영화 관련한 지원 현황을 좀 살펴보면 2024년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다큐멘터리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18편 정도를 선정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독립예술영화 인큐베이팅은 이제 독립예술영화들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다큐는 좀 빠져 있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그라운드에서 그 독립영화 라이브러리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꽤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다양한 유통, 뭐 활로를 모색하고 관객 확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1억 7천만 원의 지원금으로 80편을 뽑아서 장편에는 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유통 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홍보라든가 새로운 상영의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거 이제 저희 지역 영화제 입장에서는 이 독립영화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수급할 돈이 좀 부족할 때 이 독립영화 라이브러리에서 좀 이제 영화제 입장에서는 또 거꾸로 영화를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공동체 상영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이제 의도로요. 그 다음에 독립예술영화 개봉 지원 사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그냥 제목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영상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 공동 제작 영화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장편 극영화도 있지만 다큐멘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국제 공동 제작 영화나 또는 외국 영상물 제작사가 제작비의 80%를 초과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및 국제 영화제 이제 지원 사업이 아주 요즘 문제적인 사업 중에 하나죠. 그동안 뭐 그나마 진행되고 있다가 올해 예산이 절반으로 이제 줄어서 영화제 지원도 20개까지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10개만 지원을 했죠. 그래서 뭐 영진위에서 같이 주최하는 서울 독립영화제 포함하면 영화제는 11개가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표 안에 이제 유수의 영화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지역에서 그나마 규모가 소규모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중규모 정도 되는 지역 영화제들이
이제 말살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뭐 소규모라서 여기에 이제 낄 저기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규모가 또 지원을 잘 받아야 그 밑에 소규모도 또 어떤 지원에 손을 내밀어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대규모 잘 나가는 영화제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이 영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올해 상황이다 라는 얘기고요. 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중앙을 봤다면 이제 경기도로 가서 본다면, 경기도는 이제 경기 콘텐츠진흥원 또 경기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도 사업 목적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건강한 영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K 콘텐츠 영상물 기획 개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기 도민이 시나리오를 쓴 그런 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양성 영화 제작을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영상물을 경기도에서 촬영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뭐 세트장을 대여를 해준다든가, 또 학생에 대한, 역시 아까 중앙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 관객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도 있고, 미래 영화 인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사업으로는 극장이나 OTT 개봉을 목표로 하는 순제작비 10억 이하의 그 다양성 영화들, 다큐멘터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대상으로 지원금 4억 6,500만 원 총액에서 이제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이제 작품당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순제작비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전체 선정작 6편 중에서 2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 콘텐츠 영상물 기획 개발 지원 사업도 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2편이 포함이 되어 있고 총 6편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경기 시네마 배급 지원작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역시 다양성 영화 발굴해서 다양성 영화를 많이 관람할 수 있게끔 경기도민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그 다양성 영화를 보유하고 있는 제작사라든가 배급사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벌이는 건데요. 그 제작비 10억 원 이하 또는 뭐 영진위에서 독립예술영화로 심의를 받은 그런 영화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뭐 일반 배급 지원과 집중 배급 지원의 2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중 배급 지원의 경우에는 그 경기도가 픽한 영화, 경기도가 선택한 영화라고 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영화 포스터에 그걸 지속적으로 넣어주고, 또 영화랑 관련된 굿즈 같은 거를 만든다든가 관련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을 해주면서 배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인디 시네마 독립영화 기획전 인디 한 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관람문화 확산, 그리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건데, 영화 상영이 가능한 공간을 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경기도 내 지금 안산 명화극장이라든가 수원 미디어 센터, 부천의 판타스틱 큐브, 헤이리 시네마 뭐 이런 곳에서 지금 이제 영화를 5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제공해주고 부대 행사 비용까지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제 도민들의 관람 문화 확산에 이제 기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영화제 지원인데, 이거는 사실은 소규모 영화제 지원이 2019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로 6회차까지 진행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광명 큰빛 영화제도 2019년에 지원을 해서 9개의 영화제 선정 중에 들어서 이제 그때 당시 2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영화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이 또 50%가 매칭이 돼야 돼요. 사실 이게 이제 자부담이 필요한 매칭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영화제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자부담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측면에서 어렵냐면
지역의 지자체장과의 관계가 좋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50%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제가 2016년에 영화제 시작해서 2019년 요때 지원금을 받아서 너무나 기뻤지만 실제로는 제일 힘들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50% 2천만 원을 제가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죠.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2019년부터 이렇게 소규모 영화제 지원 사업이 이제 시작이 돼서 1억 9천만 원으로 9건을 지원을 했었고 2023년에는 2억으로 10건의 영화제를 지원했다가 올해는 다시 1억 5천만 원으로 8개로 조금 줄었더라고요.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이제 다 줄은 거죠. 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히 그 지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화제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교육 뭐 이런 걸 같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도 좋은 측면이 있지만 또 지역의 영화인을 뭘로 보는 것이 하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이제 소규모 영화제랑 관련해서 저희 이제 또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지금 그 소규모 영화제라는 게 뭘까요? 근데 어떻게 정량적으로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소규모. 저는 사실 소규모에도 아닙니다. 사실 광명 큰빛영화제는 아까 예산 들어보셨잖아요. 총 4천만 원을 가지고 한다. 애초에 2016년에 시작할 때도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기타 무료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하자면 그래도 1억 넘는 예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4천만 원 아니면 400만 원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겠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저희 이제 뭐 광명 큰빛 영화제 같은 경우는 극소규모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 소규모라는 이제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경콘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총 사업 예산이 5억 이하이고, 그리고 개막식, 폐막식 포함해서 2일 이상 개최하고 장단편 총 10편 이상의 영화를 상영하면 소규모 영화제로 한다 해서 지원 자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연구 논의가 많이 또 과연 그러면 소규모, 중규모 영화제에 대한 급을 나누는 건 또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거리가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이건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미루고요. 그러면 지역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소규모 영화제들이 아까 불과 8개가 지원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경기도에 8개만 있나? 그게 아니죠. 그죠? 대략 한 70, 80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영화제라고 자기가 이름 붙인 것까지 다 그냥 포함해버리면 100개도 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여기서 얘기하는 뭐 이틀은 상영회를 한다든가 뭐 그런 기준을 조금 맞추는 거라면 예산 5억은 전혀 맞출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한 5, 60편 이상이, 경기도가 이제 31개 시군이니까 기본적으로 시군당 하나가 있다고 쳐도 그렇고 시군당 2~3개씩 이제 행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5, 60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제들이, 그러면 소규모 영화제들이 8편 정도 지원받고 나머지 많은 다수의 영화제들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첫째 이제 한국예총 산하의 한국총영화인협회 각 지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부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은 최근에 영화제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오히려 영화 전문가 한두 명을 포함한 그 지역의 어떤 영화 동호인들이 이제 영화제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 지역의 그 영화인 협회 지부들이 이렇게 영화제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지부들 그 총영화인 협회에 배우협회나 조명협회, 감독협회, 뭐 촬영감독협회 등에 속해 있는 지역의 영화인들이 일반 시민들을 이제 회원들로 만나서 이렇게 이제 일단 영화인 협회 지부를 만든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인준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영화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경기지회에서 하는 영화제, 뭐 각종 31개 시군의 영화인 협회에서 진행하는 영화제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영화제들은 이제 공모전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공모전하고 같이 진행한다는 말보다는 그냥 공모전이에요. 그래서 공모해서 시상식만 하는 거죠. 우리 영화제가 이제 어워즈 형식이 있고 경연 형식, 상영 형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그냥 공모한 거를 시상식만 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서, 심지어 영화제인데, 무름지기 영화제인데 영화 상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냥 시상식만 해갖고 수상자들이 상 받고 그냥 다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남은 사람들만 좀 남아서 같이 이제 쫑파티 비슷하게 이렇게 모여서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그 뭐 정치인들 와서 그냥 인사하는 자리가 되고 많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꼼꼼히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발전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영화제 중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는 영화제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회 진행되는 상록수 디지로그 월드 영화제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꼭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서로 지붕끼리 교환을 하는 거죠. 이번에 니네 거 상 주고 다음번에 우리 거 할 때 니네 거 상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뭐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눈에 두드러지게 이제 진행을 해서 심사위원들에게 강요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 또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이거 극히 일부의 사항입니다. 네, 자 이제 일부 그 영화제에서는 이렇게 무용 영화제, 또 음악 영화제 이렇게 좀 특별화해서 하는, 주제를 특별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악 영화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남시 지부, 영화인협회 하남시 지부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무용 영화제는 헤이리 시네마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지원받는 영화제 중에서 제일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노동영화제예요. 부천 노동영화제인데, 부천 노동영화제는 사실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6회 내내 지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범 케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수원시 미디어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또 지속 가능 발전을 주제로 영화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마을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부천의 그 판타지 영화제에 이렇게 기생해서 꼽사리 껴서 한다 이래가지고 꼽사리 영화제라는 이제 이 영화제가 아주 재미있는 장면과, 실제로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또 최근에는 그 집행자들끼리의 뭐 문제가 있었다가 그게 이제 또 최근에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먼해마을 영화제라는 것도 먼해마을 영화제를 위한 영화제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 콘진원의 지원을 5회 받았어요. 5회 받았으면서 이제 앞으로 촉망되는 영화제다라고 경콘진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미디어 센터라든가 또 영화 동호인들이라든가 영화인 협회 사람들이 이제 영화제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하루 상영하는 것을 영화제라고 붙여서 그냥 돗자리 영화제, 뭐 잔디밭 영화제, 한마음 가족 영화제, 시흥시의 물수제비 영화제 등등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영화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장애인에 관련된 거, 뭐 여성에 관한 거, 이제 베리어 프리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여성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여성의 전화, 한국 여성의 전화의 각 지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고향 여성 영화제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청소년 내지는 청년을 주제로 하는 영화제들은 대부분 그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미디어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내지는 또 제가 좀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광명 큰빛 영화제 이야기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냥 이제 가볍게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이게 이제 제가 2016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소규모 영화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가 이제 얘기하라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얘기해서 이게 공개될 경우에 제 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고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일단 통렬한 자기 반성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반성 중이어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 영화제를 하면서 지역의 영상문화 확산을 위해서 나름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리고 지역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영화제들은 영화인들의 잔치 내지는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물론 영화인이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항상 이제 지역 시민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지역 영화제를 절대 그 누구도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지역 영화제를 좀 꿈꾸다 보니까 이제 영화제를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이제 영화제 관련 논문을 쓰려고 하다가 영화제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결국 논문은 쓰지 못하고 영화제도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역의 이제 이 소규모 영화제들과 다큐멘터리 영화가 분명히 뭔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꼭 집어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그 우리 아까도 누가 이제 그리어슨이라는 사람을 소환하시던데, 저도 좀 소환을 해보자면 다큐멘터리라는 건 현실의 창조적인 처리라고 정의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관건인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역할을 다큐 영화가 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인용을 하면서 요즘에 무슨 그 시민을 대상으로 계몽한다?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안내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정도는 지역 영화제에서 할 수 있고, 마당을 깔아서 멍석을 깔아서 지역 시민들이 영화를 통해서,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아젠다를 다양하게 논의하고 발전시키면서 지역의 문제, 공공적인 문제 또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해결의 장으로 이 영화제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원래 조금 제시한 게 있었는데, 그 소규모 지역 영화제를 통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키워드로 좀 생각할 것은 DEI, 요즘 이제 ESG 때문에 DEI 개념을 많이 내세우죠. 그래서 소규모 지역 영화제에서 DEI는 필수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 즉 다양성과 그리고 뭐 포용성 이런 것들을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홍보 마케팅, 이거는 다큐멘터리와 연관해서 다큐멘터리가 홍보 마케팅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연구되고 좀 지원되지 않으면 다큐 영화가 시민을 만날 방법이 없다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의 다큐멘터리, 좋은 다큐멘터리가 많은데도 이제 그중에 성공한 다큐멘터리를 일부 보면은 공공 상영을 통해서 성공한 경우가 많거든요. 공공 상영을 해서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관객을 만났다는 거고, 그렇다면 영화제가 어떤 그 공공 상영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렇다면 그 공공 상영을 하든 영화제를 하든 관객에게 알려져야 되거든요. 알려지려면 영화 자체도 알려져야 되고, 그러려면 그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큐나 이런 지역의 소규모 지역 영화제는 그런 홍보 마케팅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겠다, 이제 그런 키워드 정도를 말씀드리고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시각문화와 지역문화 콘텐츠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의 커뮤니티 기반의 뭐 이런 연관성 때문에 제가 이번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자로 이렇게 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나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그 자료집에 있는 사안들을 그대로 이제 준비한 내용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확실히 제가 이 토론문을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받았던 내용과 확실히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생생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할 때 조금 더 추가를 해주셔서 그냥 단순히 그 자료집만을 보고 준비한 이 발제 질문이 또 막상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특히 저는 이제 제목이
문화 그 다큐멘터리 지원 정책하고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이제 그 지역 소규모 영화제에서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잘 접점을 해서 이제 지향하시는 연구자 선생님 이제 그 현장의 기획자 선생님을 알고 있었는데 접점을 이제 모색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방금 전에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준비한 이 토론 질문지에서는 조금 빗나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생활 밀접형의 그리고 지역 기반의 아주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영상 문화의 펀더멘털을 이루는 그 뭐랄까요 그 단순 소비자를 넘어서 지역의 애착을 갖고 또 적극적인 그 제작자랄까요 그 이제 생산자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관객을 직접적으로 만나신다는 입장에서 굳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이제 접점을 갖고 계시긴 하나 저의 질문에 대한 전반을 그런 직접적인 관객 지향형 소규모 영화제를 기획하고 진행하셨던 현장 전문가로서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선생님의 좋은 주제 연구에 좋은 이제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준비해드린 내용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지 기반의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보다 가속화되는 이 시대에 이런 영상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다루는 이번 학술대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학술대회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돼서 되게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은하 선생님이 발표하신 지역의 소규모 영화제와 다큐멘터리 영화는 소규모 지역 기반의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의 접점을 이제 검토를 모색하셨고 그 방법론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정말 연구의 시적절성이 돋보이는 주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문화 콘텐츠를 통한 지역 문화의 활성화와 여기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연구자로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영화 산업에서 정부 및 공적 기관의 지역 정책에 대한 전체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자재, 경기도 뭐 지자재의 그런 어떤 산업 그 지원 정책도 아주 정말 세밀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에 못지않게 현재 영화 산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컨대 현재 영화 및 영상 산업에서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글로벌 자본의 역할과 한국을 비롯한 이 로컬 그렇죠. 영화 시장에서의 이 시장과 환경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과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부분에서 실제로 연구하시는 지난 이제 발제 선생님들도 조금 관련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강 선생님은 지역 소규모의 영화제에서 이런 글로벌 시장 안에서 어떤 그 정말 모색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이 다큐멘터리 혹은 소규모 그 관객을 찾아 나서는 이런 영화제에서 이 배급 방식이라든가 뭐 이용자 확장 이런 부분에서 이 글로벌 플랫폼이 지향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미처 소외하고 또 돌아보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대안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이렇게 변화된 미디어 환경 계속해서 변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리적 공간 그 영화 상영 공간 뭐 이런 식의 그쵸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의 소규모 영화제도 조금은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이 글로벌한 어떤 이용자 개발이 있는 상황에서 이 선생님께서 진단하고 계시는 지역의 소규모 영화제는 어떤 대안성과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있다라고 이제 한계도 있고 되게 말 못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어떤 혁신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철학이랄까?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계속 오랫동안 그걸 연구를 하려고 하시다가 현장까지 오시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런
그 글로벌한 그 환경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소규모 지역 영화제에서 지향하고 있는 철학을 같이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이 대규모 그 글로벌 플랫폼하고는 상반된 어떤 혹은 연계되거나 대안성이 되는 어떤 측면을 충분히 조금 보여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 영화제도 좋고 지역 기반 소규모 영화제나 혹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어떤 대안성과 혁신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으면 뭐 벤치마킹을 하느라 사례 조사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3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지원금이 삭감되는 건 예견된 현실이고 2024년에 그게 이제 정말 눈으로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소개하실 때 저는 이제 뭐 메이저 영화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급 영화제들이 많이 지원이 못 되는 뭐 이런 실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점차 정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소액 다건의 이제 영화제 더 금액을 적게 해서 쪼개서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이게 전환이 됐을 때 이전에 이제 중규모급 영화제들도 어쩌면 소규모 영화제로 조금 왜냐면 지원 항목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 그 항목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 제작이 영화제 제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이제 소규모 영화제에 그 지역 기반성의 차별화를 두는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대안성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텐데 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교육의 방식이나 미래 관람객 개발이라던가 또 일상 속 영화 향유라든가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영화 향유 프로그램에 조금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는 조금 타겟층도 다르고 목적이 다르긴 하나 기본적으로 접하는 방식은 영화 향유 프로그램에 조금 집중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화의 이 소비자 혹은 이제 독립 영화든 뭐 다큐멘터리 영화든 특히 이 소규모 지역 기반의 관객과 좀 더 밀접하게 진행이 되는 이런 영화제에서는 그 관람객 개발이 어떻게 보면 그 수동적인 그 영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역할도 같이 도모하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차별화를 갖고 커뮤니티 중심의 대시민 참여 프로그램, 그러니까 향유 프로그램 외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시간도 좀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그냥 제 임의대로 좀 최대한 답변을 성실하게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OTT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OTT를 지역의 소규모 영화제 입장에서 논하기에는 좀 이제 이게 너무나 거국적인 것이어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논의 상황에서 뺐는데 지금 이제 그 어차피 지금 OTT로 인해서 제작자 입장에서는 뭐 자유가 이제 돈을 많이 주니까 제작의 자유가 주어졌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계약상의 어떤 불공정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좀 잘하고 있잖아요. 항상 문화 쪽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2022년부터 그 넷플릭스하고 이제 어떤 협상을 맺어서 그 거기서 보니까 뭐 2억 유로 정도를 이제 이 프랑스 영화에 재투자를 하게끔 하는 조건을 내세운다든가 해서 거기에 보면 0.6%는 다큐한테 지원을 해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 OTT 관련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OTT에서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역의 영화제에서 상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기타 OTT에서 이제 영화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화를 본다는 거는 사실은 그 화면을 틀어서 이렇게 눈으로 고정을 해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사실은 영화의 시작부터가 함께 보기잖아요. 함께. 그래서 함께 이제 집에서 전화기를 통해서 뭐 다른 기기를 통해서는 혼자 본다라고 한다면 영화제를 통해서는 함께 보고 함께 보는 어떤 공론의 장이 감상을 나누든 어떤 토론을 하든 그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OTT에 개봉된 다큐멘터리를 지역의 영화제에서 한번 상영을 하는 것도 좀 오히려 해볼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연관된 질문하고도 통하는데 관객더러 그냥 이제 향유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심지어 이제 그 생산자까지 되게 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 이제 더불어서 그냥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광명 큰빛영화제 같은 경우에서는 관객들에게 사실은 이제 물론 다 대부분의 관객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모더레이터 교육이라든가 시민 프로그래머 교육을 좀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본인이 영화제의 주인처럼 영화 그 감독들하고 지휘도 좀 해보고 관객들한테 질문을 유도해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물론 아주 활성화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거기서 나온 한두 명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회 때 이제 양성된 그 시민 프로그래머가 그 추억을 잊지 못해서 또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나가서 새롭게 영화제들을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광명 환경영화제인데요. 광명 환경영화제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의 시에서 이렇게 이제 주관하는 어떤 시민 탄소 학교인가 뭐 탄소 중립 학교 그 자체 시민 자치 대학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시장이 주축이 돼서 하는 아주 정권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거기를 수료한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데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저희 영화제의 프로그래머도 하고 뭐 모더레이터도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광명 환경 영화제를 만들어서 이제 저에게 자문을 하러 오는데 저는 이제 자문만 하고 제 영화제는 하지 못하는 이제 묘한 상황이 좀 벌어지는데 그 환경영화제가 올해에도 소규모 영화제에 지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원 신청을 해서 예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지원 받은 거에 보니까 광명 컬트 영화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일부 저희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명 큰빛영화제는 지금 이제 뭐 별 볼 일 없는 상황이 됐지만 광명 큰빛영화제를 통해서 그렇게 그쪽에서 나왔던 어떤 시민들이 마치 영화 전문가처럼 새롭게 영화제를 구성하고 그렇게 이제 지원 사업에도 이렇게 하는 것들. 를 보고 이제 의미를 찾고 있고요. 물론 이제 광명 환경영화제는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거로 이제 얘기는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구두로만 얘기된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주민을 이제 향유의 대상, 향유하는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 프로그래머 활동을 한다든가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제가 상영만 하진 않고요. 공모전을 항상 같이 하는데 단지 저희 영화제에서는 공모전의 규모가 작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 주는 형태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실패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 영화제 상당수가 공모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모전을 잘 하면 지역 영화 인력을 양성하고 관객이었던 사람이 우리 이웃이 저 영화를 만들어서 상을 탔대. 저게 상 탄 작품이야? 이걸 보고 영화에 대한 접근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생겨났고 저렇게 찍어도 영화구나 뭐 이렇게 이게 또 말을 잘못 오해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화는 특별한 전문 지식과 그리고 어떤 전공 지식이 있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조금 한 발짝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만든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이제 영화제에서 서로 교환을 하더라 이 얘기는 지역 주민들이 만드는 영화의 개수가 적기 때문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만드는 영화의 개수가 적은 건 그동안 향유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조금 아직 덜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순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꽤 된 것 같죠? 네, 그래서 제 답변을 그냥 여기서 끊어도 될 것 같고 제가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요. 아까 프랑스 사례만 얘기를 들었는데 호주 같은 경우도 그 OTT 관련해서 그 다큐멘터리하고 어린이 교육에 관한
그 특정 분야를 좀 지원을 강화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이제 제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냥 덤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 지역의 소규모 영화제하고 다큐멘터리의 어떤 접점을 찾아보려는 연구를 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